사피엔스와 바이러스의 공생, 코로나 시대에 새로 쓰는 감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야마모토 타로 1990년 나가사키 대학의 의학부를 졸업하고 도쿄 대학의 의학연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잠바위의 감염증 대책 수석고문, 교토대학 의학연구과 조교수, 코넬대학 감염증내과 격언 조교수, 외무성 국제협력국 과장 보좌, 2007년 나가사키 대학 열대의학연구소 교수, 저서는 항생물질, 인플루엔자, 에이즈, 사피엔스. 발간이 2011년도에 발간되어졌으니까 코로나 시대 훨씬 이전에 되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또 이제 편집이 되어져서 2020년도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편집이 되어졌군요. 코로나 시대. 대책본부에서 한국 독자들이 보내는 편지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결국 WHO도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2020년 9월 중순까지 총 3천만 명을 감염시킨 병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감염병 면역력이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감염병과 인류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생물질과 백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1950년부터는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인류가 감염병을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희망이 정점을 찍은 것이 1980년 WHO의 천년도 근절선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을 위한 인간의 오만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했다. 오만을 198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인구가 증가하고 국제도시가 수없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생태계가 침범을 당했다. 기후변화로 열대우림과 그 안에 살던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함께 줄어들었고, 바이러스는 본거지를 잃었다. 그 결과 바이러스는 자기 영역에 새로이 발을 들인 동물, 즉 인간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에볼라 출혈열, 에이즈, 사스 이런 것이다. 인류는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고 지구의 환경을 지배하는 종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다. 그런 거죠.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 놓은 폐해가 결국은 인간이 당하는 이런 일로 생겨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유리오푸스, 국화과의 커다란 눈을 가진 남아프리카의 원산지로 유리오푸스, 제주도 조경으로 많이 심고 있는 쑥갓나물이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1980년 이후에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인구가 증가하고 국제도시가 수없이 많아졌다. 인류는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사피엔스와 바이러스의 공생은 저 궁극적인 의구심에 답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한국어판 섬은 오키나와 섬 높직한 언덕 위에 있는 어느 호텔 방에서 쓰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세제주의 후생노동성의 의뢰로 오키나와 현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책본부 총괄정보부로 파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군이 남해상에서 발생한 8호 태풍 바비가 야마 제도를 덮쳤고 곧 오키나와 본섬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한국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2020년 8월 24일에 오키나와 호텔을 그래서 야마모토 티로 선생이 이 책을 쓰게 되어졌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대학의 이 간염학과의 교수가 이렇게 당국의 쓰임을 받는 교수로서 어떤 책을 쓰셨을까? 코로나 대책본부에서 감염병에 요람이 된 인류 문명, 세계사를 뒤바꾼 팬데믹, 제국주의가 퍼뜨린 질병, 감염병 교과서를 덮어야 할 때가 왔다. 전염병은 신의 주사위를 굴린다. 전염병에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들의 습격, 뭐 이런 것들, 소재들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런 주제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그 범위 안에서 거의 비슷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연구했던 자기만의 노하우와 생각들이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책을 봅시다. 정리해서 서문에서 홍역, 섬을 집어삼키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사이의 북대서양에는 오키나와 섬들과 비슷한 면적을 가진 페로 제도가 있다. 덴마크 자치령인 이곳은 18개의 화산성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작 7,800명 정도의 주민들만이 사는 곳에 덴마크 정부는 1840년에 페로 제도에도 홍역이 유행을 했다. 여기에 의사를 파견했는데 페로 제도는 조그만하네요. 점이네, 하나의 점인데 이렇게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이 있고 이렇게 제도에 피터 루드비그 파놈, 당시 그의 나이가 26세였다. 의사가 26세. 젊은 파놈은 정력적으로 일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을 상대로 면접 조사, 누가 처음 마을에서 홍역을 퍼뜨렸는지 등등을 조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행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처음 섬에 홍역을 퍼뜨리는 1846년의 6월 4일 고래를 잡기 위해서 소르네비그 마을에서 웨스트 만하운 마을로 간 10명의 남자들이라고 한다. 6월 18일에는 기침과 결막염 증세가 이어서 10명의 남자 모두에게 홍역의 특징의 발진이 일어났다. 피터 루드버그 파놈. 자, 젊은 때 모습, 이제 나이 많은 때에 기록을 남기고 42개 마을을 조사함으로써 파놈은 감염원의 접촉부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잠복 기간이 평균 10에서 12일이라는 것을 늦어도 발전이 나타날 때까지 환자가 감염성을 갖게 된다는 것, 격리가 유행의 방지에 최종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 65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홍역 증세를 보인 사람은 없었다는 것, 페로 제도에서 최초로 홍역이 유행한 시기는 그로부터 65년 전인 1781년으로 그때 많은 사망자를 냈다는 것, 이번의 유행에서는 사망자가 그때만큼 많지 않았으나 7,800명의 주민 중에서 약 6,100명이 감염되었다는 것 등을 알아냈다.
한음은 페로 제도의 자연과 풍토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한편 땅은 한여름에도 냉랭한 여름에도 난로 없이 지낼 수는 없었다. 난로 없이 추웠다 이 말인데, 바람이 세고 식생은 초본 위주로 수목은 거의 없었지만 바람이 그치면 깊은 정적이 흘렀다. 겨울에는 눈이 왔다 많았으며 단색조의 우울한 풍경은 상쾌한 덴마크의 기후와 전혀 달랐다. 파농의 보고서는 이듬해인 1847년에 발표됐다. 보고서를 토대로 그 땅에서 홍역이 유행한 과정을 재현해 봤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인 홍역 유행 시뮬레이션과 집단 면역 실현 가능성에서 다루었다. 마지막까지 역병을 피한 이들은 재현된 시뮬레이션에서는 7,800명 도면 중에 누구도 하나 감염되지 않은 곳에 한 사람의 감염자가 오면서 병이 유행하게 된다. 시간과 함께 감염자 수는 늘어난다. 뒤를 이어서 감염에서 회복되어서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 유행 개시로부터 약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병을 앓는 사람의 수는 900명을 넘어 정점에 도달한다. 정점에 도달한 뒤에는 집단 증세 감수성을 지닌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유행이 약화된다. 이 계산에서는 최종적으로 약 6,900명이 감염되었고 유행은 약 60일 만에 끝났다. 다만 유행의 어느 시점에서든 병을 앓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를 넘지 않았다.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170명이 새로 감염되었는데 그렇게 심한 유행에도 불구하고 약 900명은 마지막까지 감염을 면했다. 어떻게 9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감염을 피할 수 있었을까? 19세기 영국에서 천연두가 심각하게 유행할 때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가설이 사람과 사이의 감염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천연두 바이러스의 감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감염되기 전에 유행이 끝나는 이유로 이 가설이 가장 그럴싸하게 들렸다. 그러나 모델 계산에 따르면 반드시 병원체의 감염성이 약해져야만 유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유행이 진행되면 될수록 감염성을 지닌 사람이 접촉하는 이들 중에서 감수성을 지닌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는데 그것이 유행 종식의 주된 이유라는 사실을 밝혀졌다. 바꿔 말하면 이미 감염된 사람이 마지막까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가져졌다고도 할 수 있다. 전문용어로 이것을 집단 면역이라고 한다. 예컨대 홍역의 경우에 집단이 93% 이상의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면 유행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몇 차례 감염이 일어난다 해도 유행은 금방 끝난다. 페로 제도에 이를 적용하면 7,800명의 전면 중에서 7,254명이 면역력을 갖게 될 경우에 설령 병원체가 섬에 들어오더라도 병은 유행하지 못한다. 페로 제도에서는 1781년에 홍역이 유행한 이후에 1846년 집단 면역의 원리는 면역이 없는 집단 이렇게 해서 원리는 해서 쫙 붉은색으로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감염되고 이런 그럼 면역이 없는 집단에서는 저렇게 끝나고 면역을 가진 있으면은 다소 있는 집단에서는 이렇게 표생이 가면서 끝나는 종식하는 것이 그렇군요. 면역을 가진 사람이 많은 집단에서는 부분적으로 약한 사람만 전염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65년간 홍역의 대규모 유행이 없었다. 그동안 한 번도 홍역이 유입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유행을 불러들이키지는 않았다. 이유는 분명한 집단 면역이었다. 태평양 최대의 비극 1875년에는 피지 제도에서 홍역이 유행했다. 그 발전은 피지 왕실의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이었다. 공식 방문에 나선 왕 다컴바우와 그 아들들은 시드니에서 홍역에 감염이 되었다. 그럼에도 일행을 태운 영국 군함은 항해를 계속했고 환자 발생을 알리는 항색 신호기를 개양하지도 검역을 위한 정각도 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에서 귀국한 왕과 그 아들들을 축하하기 위해 각 지역 족장들이 100개가 넘는 섬에서 수도 레브크가 있는 오발라우 섬으로 모여들었다. 환영회는 열흘간 연이어서 열렸다. 축연이 끝나고 족장들이 각자의 섬으로 들어갔을 때 홍역은 총면적 15,807km가 넘는 피지제도 전역으로 한 번에 퍼졌다. 3개월간 전 인구 약 15만 명 중에서 약 4만 명이 4만 명이 사망했네. 피지 왕이었던 세르 에페니사 다른바우. 다른바우가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탔던 영국 군함이 시드니에서 발생한 홍역은 군함을 타고 피지 전역으로 한 사람에게 외지인이 전염을 하게 되는 속에서 미생물이나 이런 항생이 되지 않은 곳의 지역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네요. 모든 인류의 집단 면역 획득. 홍역이 전염병으로 마지막으로 유행한 것은 북극권의 섬들이었다. 아이슬란드에서 1842년, 1882년, 1904년 등 20-30년 주기로 홍역이 유행했다. 1904년의 유행은 4월 노르웨이의 포경 선원들이 퍼뜨렸다. 바이러스는 백촌마을의 교회에서 미사가 열렸을 때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매개체로 삼아 섬 전체로 퍼졌다. 1951년에 그린란드에서 유행한 홍역은 전여지에서 대규모 유행했던 마지막 홍역 사례로 보인다. 남부에 사는 주민 42,062명 감염을 피한 것은 겨우 수십 명에 지나지 않았다. 폐부종에 의해서 심장기능 상실이 가장 심한 합병증인데 감염자의 약 2%가 이 증상을 앓았다. 심장기능 상실 환자는 한 사람 빼고 모두 35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뇌염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6명이었다. 많은 사람이 폐렴이나 중이염 증세를 보였는데 가장 빈도가 높은 합병증은 고출혈이었다. 이 홍역이 유행한 뒤에 그린란드에서 신규 기록 환자가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다. 홍역 유행 1개월 전인 렌트겐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352명 중에서 19명에게서 유행 3개월 뒤에 받은 검사 결과 폐침륜이 확인되었다. 13명은 가래 검사에도 기록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역 유행과 기록 발생의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그 시의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18명에 이르렀다. 그린란드에서의 유행을 끝으로 지구상에서 홍역이 인구 동태에 영향을 줄 만큼 대규모로 유행한 사례는 없다. 항공기의 발달 등으로 세계가 좁아지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홍역에 대해서 집단으로서의 면역력을 획득한 결과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홍역은 감염 중에서도 흔한 질병이 되었다. 아니, 페루 제도에서 한창 유행하던 19세기 중반에도 홍역은 이미 많은 곳에서 흔한 질병이 되어 있었다. 오히려 고립된 섬들에서 전염병과 같은 유행한 홍역이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양을 길들인 사람, 인간은 야생동물을 길들이면서 노동력과 자원을 획득했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문명과 홍역의 출발점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행했을 무렵에 홍역은 개 또는 소의 기관을 둔 바이러스가 종을 초월해서 감염되고 적응한 결과로 인간의 질병이 되어졌다. 티그리산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홍역의 탄생지였다.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많은 감염 질환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네요. 홍역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만 명 규모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이하의 인구 집단에서는 감염이 한두 번 일어나고 그칠 뿐 항상적으로 유행할 수가 없다.
수십만 명의 인구 규모를 지닌 사회는 농경이 시작되고 문명이 발흥하고서야 비로소 지성에 출현했다. 이후 인류는 도시를 만들고 산업을 진행시켜 급속히 인구를 늘려갔다. 반면에 섬의 인구 동태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많은 경우에 소수의 주민들이 몇 개의 섬에 나누어서 살기 때문이다. 홍역은 늘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서 몇십 년에 한 번씩 전염병처럼 대유행을 일으킨다. 다만 유행은 일시적이고 결국 종식된다. 이와 똑같은 일이 섬들 이외의 집단에서도 틀림없이 일어났을 것이다. 홍역처럼 감염력이 강한 급성 감염병이 한때 유입돼서 유행하지만 해당 집단의 인구 규모가 작아서 유행을 유지할 수는 없다. 결과로 감염병은 소멸된다. 그런 점에서 홍역 바이러스는 때를 잘 탔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미아라는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생지를 만났으니까 기원전 3000년 무렵 인류 사회에 정착한 홍역은 메소포타미아를 근거지로 삼아서 주변 지역에서 돌발적인 유행을 거듭했다. 인구를 지닌 사회가 출현했다. 그것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으면서 홍역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기원전 3000년께 메소포타미아에서 탄생한 홍역은 20세기 중반 그린란드를 마지막으로 마침내 천여지를 없앴다. 홍역은 지구 구석까지 도착해서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약 5000년이었다. 이만큼 감염력이 강한 질병이 천여지를 없애는데 5000년이나 걸리다니 놀라운 일이다. 50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홍역은 천여지를 없애고 모든 감염병 가운데서도 흔한 질병이 되었다. 5000년 세월에 현미경으로 본 홍역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는 입지가 매우 작아서 공기를 통한 감염 병이가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넓다. 사람과 사이의 교류는 홍역을 전 지구적 규모로 유행하게 만든 주 원인이지만 현재는 도리어 이 활발한 교류가 집단 면역을 유지시켜서 홍역의 유행을 억제하고 있다. 홍역. 성인층에서 소아 감염병이 유행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홍역은 소아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홍역만이 아니라 벌거리나 풍진, 수도 등 감염성이 강한 감염병의 다수가 소아 질병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염병이 소아에 대해서는 유독 높은 감염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이들은 면역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도 높은 감염성을 보인다. 실제로 피지 제도에서 홍역이 유행했을 때 소아와 비교해서 감염률과 사망률 모두 성인 쪽이 더 높았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처럼 성인 다수가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유일하게 감수성을 지닌 자가 되기에 이런 감염병들이 소아의 전염병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소아의 전염병이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도 좁은 자리가 있네. 딱같이 들어있어 좋구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소아 감염병의 이름이 무색해지기도 한다. 2007년 일본 서도권을 중심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홍역이 유행해서 많은 대학교들이 휴거했다. 감염 방법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홍역은 취정파악 질환 가운데 하나이며 이것은 감기처럼 환자 수가 많고 전설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질병. 전국 3000개의 지정 소아과에서 매주 환자 발생을 보고한다. 보고에 따르면 감염의 정점은 1세 때이며 약 반수가 2세 이하 때 감염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자의 감염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백신 접종은 일반적으로 평균 감염 연령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집단적으로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면역을 지닌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면 소화기의 감염 빈도는 떨어진다. 결과 고전적인 소화 감염병이 소화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이다. 홍역 사망률의 미스터리는 홍역은 처녀지 등 고립된 집단에서 돌발적으로 유행할 때 큰 피해를 안겼다. 1875년 피지 제도에서 유행했을 때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4만 명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망을 했다. 3개월 내에 1900년에 알래스카에 고립된 이누이트 집단에서 홍역이 유행했을 때도 사망률이 40%를 넘었다. 청년층의 피해가 크다는 점도 처녀지에서 유행하는 홍역의 특징일지도 모른다. 1840년 페루 제도에서의 유행을 조사한 파눔도 청장년층의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을 역학적으로 특징의 하나로 기록을 했다. 1835년부터 45년까지 호적부를 가지고 각 연령별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1세부터 20세 미만의 연령층은 홍역이 유행하든 안 하든 사망률에 변화가 없었지만 30에서 50세의 연령층은 홍역이 유행할 때 평소의 2.5배까지 사망률이 올라갔다고 한다. 구미에서는 20세기 초부터 홍역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내려갔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도 홍역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5에서 10%. 영양 불량으로 그렇다는 거죠. 영양 불량으로. 큰 비극, 작은 비극. 한음은 홍역이 유행하지 않은 해의 페루 제도 아이들이 고국어 덴마크의 아이들보다도 사망률이 낮다고 했다. 피키네 작은 비극. 당시 러시아의 평균 수명은 약 21세, 독일은 30세, 스위스는 35세, 벨기에는 36세, 영국 39세. 이때 섬의 주민들이 장수하는 이유로 파눔은 페루 제도에서는 적어도 1835년부터 45년까지 천년도 홍역, 백이제, 성홍열 같은 급성 감염병 유행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45세였다라는 거죠.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인데 병연성 기침, 발작이 그 특징이다. 지금도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중심으로 매년 20만, 40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성홍열은 비말 감염으로 전염되는 발진성 감염인데 20부터 10세까지 소아들 사이에 많이 발병한다. 또 파눔은 섬에서 전염도가 유행한 1705년에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전멸했다는 기록도 남겼다. 전염도? 이처럼 급성 감염병이 아직도 소아질병으로 바뀌지 않은 사회에서는 몇십 년의 간격을 두고 돌발적으로 유행한 급성 감염병이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곤 했다. 그 영향으로부터 사회가 재생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지만 이것은 새로운 비극의 막을 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매년 작은 비극을 만들어냈다. 사회를 소아질병화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 사회를 파탄시키는 그 비극을 피하면서 작은 비극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을 달성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단지 병원치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는 없다. 병원치의 건설은 마그마를 응축한 지각이 다음에 일어날 폭발의 순간을 기다리듯이 장차 일어날 비극의 서막을 준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건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병원치와의 공생이 필요하다. 설령 그것이 이상적인 적응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인류에게 기분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공생의 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셨군요.